출발 새아침. 지난 4일 오후 태국 남부 알라주 법원의 한 법정에서 피고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한 판사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법관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카나콘 삐안차나이라는 이름의 해당 판사는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자 이를 알게 된 법원 고위층 일부가 유죄 판결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성명서에서 판결은 판사에게, 시민에게 정의를 이라는 문구를 3번이나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태국의 법원 행정처에서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불신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다지 많이 달라 보이지는 않는 참으로 익숙하지만 씁쓸한 다른 나라 소식에 가슴 한 곳이 찡해지는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출근길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뉴스벗 시간이죠. 쓴소리도 잘하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결국 북미 실무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난 5일 오전에 이 스웨덴 스톡홀름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실무 협상 진행이 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 대사가 이제 협상 주체로 나섰고요. 그런데 이 김명길 순회 대사가 그날 저녁에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 반면에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But 이것으로 끝났느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웨덴 정부가 2주 뒤에 협상 다시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미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 미국 측에다 물어보라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얘기는 미국에게 달렸다. 이런 얘기처럼도 들립니다. 네. 또 이 김 대사는 미국 정부에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공고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여부도 미국에 달렸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이 다시 등장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네. 자, 그런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말까지 미뤄진다면 11월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성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것도 관심사인데 청와대가 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그러니까 우리가 했네. 부산에서 사실은 조금 김정은 위원장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이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이렇게 말했는데 북한에서는 창발적 해결책을 시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로 기대하는 게 너무 다른 겁니까? 그런 거죠. 창발이라고 하는 표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입니다만 자주 안 쓰는 일반적으로 안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창의적이고 발전적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뭔가 이런 거를 들고 나오길 이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 기대에 이제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기대가 좀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네요. 일부러 기대가 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또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까지 마쳤는데 좀 특이한 소환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난 3일 처음 이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서 이제 오후 4시께까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건강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고 1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만 하고 서명 날에는 하지 않고 귀가를 했고요. 그 이틀 뒤 5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또 이 앞부분에는 조서만 또 검토를 했다는 거죠. 네. 1차 조사 때 이제 조서를 쭉 검토를 했고 실제 정식 조사는 또 2시간 한 40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보다는 조서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는 게 좀 특이하다. 이런 전략, 이게 결국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검찰이 일단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를 한 상태긴 한데 수사 장기화 가능성과 더불어 한 차례 더 부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But 서초동 집회 이런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예, 더욱이 지금 아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이 부담스러워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지, 예, 이게 좀 의문이고요. 정 교수는 예상했던 바대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니까 1차 때 그러면 7시간 조사하고 1시간 조사 열람하고 서명은 안 하고 갔고 2차 때 15시간 중에서 결과적으로 2시간만 조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정말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방어권 행사냐 아니면은 좀 지나친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또 비교가 또 되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래도 좀 다행스럽네요. 충남 보령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 이런 네.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인천 강화군에 이어서 경기 파주시, 김포시까지 돼지 모두 없애기로 했죠. 네. 자, 주말 사이에 이제 인천 백령도하고 포천시에서 의심 신고 접수됐는데 음성으로 진단이 나왔고요. 네. 그러던 중에 어제 충남 보령시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돼서 이게 초긴장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왜냐? 지난번 홍성 때도 비슷했는데 충남이 이 국내 최대 양돈 단지잖아요. 네. 자,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13번째 확진까지는 나왔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보다는 좀 진행이 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의 광장 곳곳에서 광장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건가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권익 추구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게 양극의 싸움으로 변질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년 전에 많은 인파 속에서 서울시 광장 뒤에서 촛불 도우미로 시민 편의와 안전 대책을 위해 힘쓰신 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촛불 집회와 검찰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8번째 촛불 집회가 지난 토요일 서초동에서 있었는데, 한 명도 연행된 사람이 없었다. 큰 충돌이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어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10월 3일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형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리고 또 10월 9일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매주 서울시의 광장을 채우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으로서. 예, 저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탄생할 때는 늘 국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민주사회이기 때문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이런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또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정치인데요. 이렇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또 반영해서 이런 갈등을 봉합해 나가야 될 정치가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지 않는가. 좀 여야가 함께 이 국민들의 뜻을 좀 잘 판단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제는 정치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서초동 일대에 화장실 30칸 설치하고 집회 상황에 따라서 지하철과 버스 막차 연장도 검토하겠다. 어제가 이제 그저께 토요일날 이랬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 서초동 집회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집회 전날부터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우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네. 그 도로나 이런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방 구조대 구급차 배치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이 가장 많이 몰리면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이니까 그렇죠. 집회 장소 주변의 화장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협의하고 또 개방 화장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또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이동 화장실 한 30여 칸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했죠. 네, 정말 필요한 일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보수단체에서 왜 차별하냐. 광화문 집회는 교통공사 차원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원이 없었던 거 아니냐. 정치 성향이 다른 시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민안전에 진보 보수가 어디 따로 있나요? 그렇죠. 그 3일날 광화문 집회 때도 서초동 집회하고 똑같이 지시했습니다. 그 추락 위험이 있는 지하철 환풍구라든지 이게 우리 3년 전에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이 없는지 또 소방구조대와 구급차 배치하도록 네. 그렇게 안전조치했고요. 그리고 이동 화장실의 경우에도 서울교통공사 측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쪽 그 서초동보다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광화문 주변에는 이제 개방 화장실이 많다고 판단해서 네. 이동 화장실은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시민 안전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이거 되게 네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서초구청하고도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서초구청장과 당이 달라서 촛불문화재 화장실 설치 협조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박원 시장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서초구청 측에서는 단 한 번도 설치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어떻게 오해가 좀 됐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회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 행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동 화장실의 설치의 의무는 주최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 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법률에 따라서 서초구에서 주최 측에 이동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명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일련의 과정을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설명하다가 다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와 서초구 실무자들이 만나서 오해를 풀었고 네. 향후 서초구 집회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집회 장소의 주변에 그 화장실 개방을 확대하는데 서초구도 협력을 해줬고 그리고 또 그 위치를 지도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집회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이 줄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예.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또 조금 안타깝게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과정에서 강목을 휘둘러서 사람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네요. 문화재 훼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집회 시위가 헌법에 이렇게 보장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죠. 예. 그렇지만 폭력적이거나 불법적 시도까지는 관용할 수는 없죠. 지난 그 3일날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그게
이 사적이었거든요. 고종의극 40년 친경 기념비라고 해서 네네. 거기는 출입 금지 구역인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직원들이 출입을 막고 네. 2시간 내내 경보음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내부로 들어가서 음식물 주류를 섭취를 했고요. 네. 그래서 펜스라든지 이런 시설물 일부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서 예. 문화재 침입 훼손자 고발 처리 방안을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류까지 섭취했다니 참 안타깝네요. 네네. 그런데 또 하나 그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시장께서 조국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걸 두고 이게 현직 시장으로서 해도 되는 말이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할 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그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네네.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뭐 당연히 저는 그런 발언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특히 이른바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네네. 수사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너무 먼지털이 수사 거의 2달 이상을 네. 그다음에 또 피사실을 계속 흘리는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야말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네. 그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네. 저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은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나름 유죄가 있다고 기소를 하더라도 그게 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것인데요. 네. 마치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면 그게 뭐 다 유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저는 공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공수처 설치와 관련돼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께서 23년 전에 최초로 이 법안에 대한 청원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96년 당시에 이 청원했던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법안의 핵심이 뭡니까? 현재 것하고 좀 다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 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라고 하는 이걸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홍콩의 염정공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지금 예컨대 검사에 대한 비리는 누가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검사, 판사, 국회의원 이런 고위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이건 별도로 이런 걸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자 이런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지금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검찰 파쇼 오래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 참 오래됐는데 네네.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네. 사실은 상당히 선진적인 제안을 그 당시에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그 확실히 법조인 출신 시장이라서 조금 다르신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네네. 그 박원순 시장께서 참여연대에 계실 때 조국 장관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 관한 조국 장관의 뜻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금 공유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또 내지는 현재 그 대한민국에 던져진 검찰 개혁의 주역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제가 퇴임한 이후에 이제 조국 장관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했는데요. 아, 그랬군요. 네네. 어쨌든 뭐 그 당시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그야말로 검찰 법원의 이런 투명한 그리고 또 공정한 그런 수사와 재판을 늘 감시해왔고 또 그런 것에 관련된 글이라든지 세미나의 발표를 통해서 사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대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런 식견을 가지고 또 행동으로 실천해온 사람은 맞다. 네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검찰개혁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동안 실천을 많이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결국 적임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검찰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 보도를 쏟아낸 언론에 대해서 현재 반감과 불신이 좀 얘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언론 탄압이 아닌 언론 개혁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아니 저는 언론도 아까 말씀드렸던 집회 시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네네.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성역 없이 무엇이든 보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거 아마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듯이 사실 언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정확히 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이렇게 흘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서 네네. 이런 어떤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거의 평균 10억 내지 20억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고 쓰겠죠. 네. 근데 만약에 오보를 내면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이 저는 그런 걸 보도할 때는 굉장히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보도하는 것이 맞다. 좀 그런 측면에서는 개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하지 말고 팩트 체크를 좀 먼저 하고 맞습니다. 또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좀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전국체전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3,000명이 1년 8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주력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전국 100회 전국체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온갖 민족적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하나 되게 만든 게 이 전국체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게 몇몇 이 스포츠 스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한 많은 선수들과 또 국민들이 다 함께 이 전국체전의 주역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뭇별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번에 네. 준비를 했고요. 또 실제로 이번 체전을 준비하고 또 지금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만 7,777명. 그다음에 10,000명의 스포터즈. 네. 그다음에 서울시 3,000명의 우리 서울시 직원들까지 역대 체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준비해 왔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런 어떤 체육의 스포츠의 역사를 우리가 기리고 또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 왔던 그런 행사였죠. 예,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10초만 대답해 주세요. 2032년에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네. 우리 서울시와 또 정부는 물론이고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열리면 거의 통일은 한 절반쯤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다.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꽤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대사가 북미 실무회담 직후에 그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졌지만 결국 아쉽게 끝났는데요. 이번 북미 실무회담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기대가 사실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북미 실무협상 결렬 소식도 여쭙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코멘트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관측은 있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렇게 보기 좋게 깨졌다. 이렇게 회담 하루 받고 결렬됐다고 저렇게 선언하는 건 이건 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국은 계속 또 북한을 달래는 아주 네네. 이상한 모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털어지고 미국은 계속 달래고 이런 모양으로 어제 오늘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결렬이 되기 직전에 그 회담장에 나올 때 북한이 그 SLBM 북극성 3호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모종의 신호였던 걸로 이제 와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은 자기 갈 길 가겠다. 이런 어떤 그 의사표시를 하고 회담장에 거의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강경파를 뽑히던 볼턴 보좌관이 경질이 되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외부적으로라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될 수 있었는데 그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 정말 뭡니까? 정말 미국이 잘못입니까? 아무래도 계산법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미국과 북한이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국에게서 원하는 거는 제재 완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제재 완화는 미국이 들고 나갔는데 네. 미국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딴 거다. 그거는 여전히 체제 안전 보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가 F-35 스텔스 전투기 전략자산을 들여오고 있고, 네. 이런 어떤 그 북한 자기들에 대한 적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안보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는 게 북한의 지금 프레임이고, 반면에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이 어느 시점에 영변 플러스 알파, 즉 영변에다가 추가 시설을 더 핵사찰을 허용한다면은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 네. 이런 안을 들고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프레임은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을 얘기하는 게 북한식 셈법이고 미국의 셈법은 안보와 경제를 교환하는 이런 식의 셈법인 거니까 이 셈법이 두 개가 서로 안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를 더 요구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체제 안전보장이 더 이들에겐 시급한 문제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경제 완화 이런 정도로만 조금 생각하고 안전보장 이런 데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노이 회담하고 정반대 양상입니다. 당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게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제재 해제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 소리냐,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까지. 네.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하다가 깨졌어요. 네. 그때와 북미가 각자가 다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이제는 경제 제재는 관심 없다. 천년 만년 경제 제재 해봐라.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가 경제 제재 완화하는 거 바라고 회담장에 나가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을 확고히 했는데 이건 하노이 회담의 학습 효과로 바뀐 건데. 네네.
미국은 절대 경제 제재 해제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예전에 한미 정상회담 뉴욕에서 있었을 때도 네. 경제 제재는 계속 고수해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간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그럼 경제 제재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계속 갈 길 간다. 이런 걸로 바뀐 거고 반면에 미국은 경제 제재 쪽에 그건 계속 경제 제재 고수한다고 해놓고 그러나 북한이 그 영변 플러스 알파를 개발한다면은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미국도 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양쪽 다 좀 이상하네요. 네. 하노이를 간에 정반대 양상으로 네. 반대 이유로 결렬이 된 것이죠. 서로 지금 실제 이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갑자기 의심이 팍팍 드네요. 근데 뭐 북한이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을 리도 없고. 예. 이게 북미 간에 참으로 이게 참 지난한 악순환인데. 아니 A를 얘기하면 B를 들고 나오고 예. 다시 B를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번엔 또 정작 A를 들고 나오고. 이런 양상인데 네네. 사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미국이 예상을 하고 갔었어야 됩니다. 최근에 북한은 계속 경제 제재 문제가 아니라 체제 안전 보장이 핵심이라는 걸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생산적인 안이 없이 경제 쪽으로 쏠린 거는 이거는 조금 미국식의 판단 미스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좀 미국식의 판단 미스인 것 같다 말씀하셨고요. 국내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는 북한의 몸값만 올려줬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이번 결과가 정말 북한의 몸값 올려준 거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의당 평가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미국과 북한이 각자 국가 자국 우선주의, 이 국가 주관주의에 갇혀서 네. 어떤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어떤 협상의 판을 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 사고에 갇혀가지고 국가 이성도 상식적인 어떤 그 보편적인 협상의 논리를 구사하지 못하는 자국우선주의의 산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상 실패로 단정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이유와 태도가 발견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만큼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다시 어떤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마지막 최종談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인내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북한이나 미국이나 지금 판을 완전히 깨고 싶어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북한은 연말까지 이렇게 또 기한을 정해주기도 했고 미국도 우리 아직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갈 거다라 얘기했고 또 스웨덴에서는 2주 후에 또 계속 하자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네.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협상의 여지는 양쪽이 다 열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연말이라는 시한도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 제시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2달여 정도 남은 시간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계속 그 셈법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딱 들어맞는 때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계속 억기장을 나갔지만은, 네. 엇박자를 났지만, 어느 날 그 빠찡코에 그 마크가 딱 들어맞아서 동전이 와르르 쏟아지는. 예, 계속 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맞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 예, 또 다른 어떤 판을 깔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을 한번 기대해 봐야죠. 지금 의원님께서는 2주 뒤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정말로 이렇게 와르르 동전 쏟아지듯이 뭔가 우리에게 딱 보따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네, 그런 면에서 전 빠찡코 평화라고 봐요. 맞아 떨어질 때까지 계속 던져보고 배팅해보는. 네네. 예, 그러면서 꾸준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맞거든요. 네, 그렇군요. 빠찡코 평화. 재밌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 부산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또 방한해서 뭔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이런 상태에서 못 오죠. 우리가 그래요? 어느 정도,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이 되고, 네.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순차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이렇게 더 교착 상태로 하고 협상이 결렬됐으면 결국은 한국에 오는 것도 따라서 물 건너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남측에게도 그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왜 또 우리를 맨날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쪽은? 예, 또 우리한테 화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그 남북 관계에도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북한하고의 경색도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겠죠? 그렇네.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선 열리기가 힘든데 역으로 네. 실무회담이 깨져도 판 전체가 안 깨지는 거는 정상 외교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정상 외교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실무회담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 외교가 그걸 판이 파국으로 가는 거를 잡아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정상 외교로 탑다운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프레임은 살아있다. 또 친서가 오고 가고 정상 간에 또 정상회담 타진하고 이런 걸로 당분간 오히려 풀려고 하겠죠. 네. 그렇군요. 일단 외국 국외 이슈는 그렇게 하고요. 정의당 수석 대변이시니까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또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 극명하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갈려 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안타깝게 봅니다. 이거는 어느 의견을 택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직접 대결 양상으로 간 것은 네. 국회라는 대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직접 세대결하는 양상으로 갔다. 그 참으로 드문 얘기거든요. 네. 간헐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직접 세대결하는 양상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국회 정상화, 대의 정치의 회복이 정답이고, 이런 양상이 계속 방치된다면, 네.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전대미문의 국정의 위기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정당들끼리의 정쟁이었다면, 이젠 국민들이 동원되는 형식의, 네. 직접 대결 양상이 돼버리고 그건 과거의 정쟁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또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구조화될 때 네.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할 될 것이고 네. 이게 걱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수석 대변인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R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